자, 2차 수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제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이제 900도에서 1200도 이때 수분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수분이 있으면은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설명은 2차 수분이 다 제거된 것을 전제로 하는 설명이에요. 2차 수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없다고 전제를 하고 가니까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이 구간을 자기질화 구간, 소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온 결합 반응과 소결 반응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면서 용융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질화 구간 그리고에서 일어나는 이 소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도기가 도자기로 변하는 순간, 자기질이 되는 순간, 딱딱해지는 순간, 물이 스미지 않는 재질이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 소결 현상에 대한 거를 잠깐 짚어보기로 해요. 소결이라는 거는 이렇게 각각의 간격이 있는 동그란 입자들, 초벌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입자가 이렇게 팽창해서 커지는 현상, 이렇게 커지는 현상하고요. 120도의 각으로 서로 맞닿는 현상,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벌집 구조가 되는 것을 소결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 반응은 제가 재료학 생기초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산성, 중성, 알칼리가 다 결합해서 복합적인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자하고 입자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걸 소결 반응이라고 해요.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충혈을 전제로 한 발열체로 여러분이 만든 기물들이 바뀝니다. 뭐가 된다고요? 발열체, 열선처럼 열을 내는 열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먹인 만큼 열을 다시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한 거잖아요. 이제 열이 이 입자 하나에 들어가서 입자를 달궜어요. 그럼 얘가 다시 열을 내뿜습니다. 이거를 복사열이라고 하죠. 열역학에서는요. 자, 그럼 이 내뿜는 열을 맞아서 얘가 다시 충열이 돼요. 그리고 다시 복사를 해서 얘가 달궈집니다. 이런 식으로 열이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근데 소결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 달궈질 때까지는 열이 밖으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 달궈질 때까지. 열이 갇혀 있는다는 거예요. 천천히 나가게 된다는, 천천히 달궈지게 되고 천천히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충혈을 밥을 잘 먹여놔서 충혈을 잘 해놓으면 충혈을 잘 해서 천천히 진행했을 때는 기물의 온도가 가마의 온도보다 높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을 시간 없다고 빨리빨리 1시간 반에 1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봤는데 1시간 반, 1시간에 걸쳐서 빨리 진행해버리면 얘가 높게 돼요. 똑같을 수는 없냐? 라고 물어보는데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길 바라는 거는요. 내가 지금 불을 떼고 있는 소송을 하는 물성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물성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게 충혈을 전제로 한 발열체로 자기질화가 되면서 변하는 게 도자기 소성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똑같길 바란다는 거, 가마의 온도와 내 기물의 온도가 똑같길 바란다는 거는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재질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고요. 옳지 않고 가마의 온도보다
기물의 온도가 높아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약 시유돼서 열판 위에 얹어져 있는 기물의 단면이에요. 그리고 위쪽은 타이틀이 바뀌었죠? 1200도에서 1280 유약이 녹는 구간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물의 온도와 가마의 온도가 차이가 났을 때 가마의 온도는요 1100에서 1230이고요. 기물의 온도는 요 정도 됩니다. 알케미인 경우에는 더 높습니다. 조금 더 높게 나와요. 알케미가 단열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거의 안 새다 보니까 온도가 좀 많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높게 요렇게 됩니다. 이 구간을 천천히 열을 잘 매겼을 때 3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 열을 잘 매겼을 때, 밥을 잘 줬을 때 가마의 온도와 기물의 온도는 요 정도로 벌어지게 돼요. 기물의 온도가 왜 높아야 되는지는요, 요거는 제가 온도 센서를 그린 거예요.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이 꼭 이렇게 설명을 붙이죠. 네. 온도 센서를 그리고요. 온도 센서의 측정점은 끝부분에 있습니다. 얘가 온도 센서의 끝부분이 곧 가마의 온도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기물의 온도는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해가지고 요거 두 개가 가마의 온도와 기물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가마의 온도가 기물의 온도보다 더 높은 경우입니다. 얘가 더 높은 경우에는 유약이 밖에서부터 녹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쪽부터 녹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천천히 녹겠죠? 여기가 먼저 녹을 거고 바깥에 가까운 부분들이 먼저 녹겠죠. 자, 이번에는 기물의 온도가 더 높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약이 여기서부터 녹아요. 기물과 접촉한 면부터 녹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그냥 봐도 두 번째가 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몇 분 있었어요. 가마의 온도가 더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대부분은 기물의 온도가 높은 게 기물과 접촉한 면부터 유약이 녹기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간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이 중간층은 잘 관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구운 기물을 이제 반으로 딱 쪼개보거나 깨보면은 세 개로 나눠져요. 소지, 흙 부분, 구워진 흙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층, 소지하고 유약이 섞여 있는 중간층, 그 다음에 녹아 있는 유약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이 중간층이 두텁게 있어줘야 기물의 경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 내충격 내충격도가 우수해집니다. 잘 안 깨진다는 뜻이에요. 툭 떨어지는 걸로 잘 안 깨진다는 뜻이죠. 흔히들 이제 기물의 경도하고 기물의 내충격 강도를 많이 헷갈리세요. 둘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300도에 높게 백자 소지를 구웠다고 해서 안 깨지는 무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약이 발려 있으면 오히려 잘 깨집니다. 잘 깨질 수 있어요. 어떤 때? 이 중간층이 얇은 경우, 중간층이 얇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 잘 깨져요.
중요한 거는 이 중간층이니까요. 그래서 이 중간층을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품질의 기물을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뭐 손으로 만든 도자기이기 때문에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쓰지 마세요라고 표기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질 점토, 백자토나 청자토, 자기질 점토요. 이산화규소가 많이 들어간 자기질 점토. 석기질의 경우 이렇게 입자가 굵어도 산성 성분이 많은 거는 자기질 점토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질 점토들은 1250에 정상적으로 구워지면 전자레인지와 오븐 다 쓸 수 있어야 맞아요. 특히 전자레인지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소결이 불안정하고 이 중간층이 얇거나 소결이 불안정하면 물이 스미는 거예요. 소지와 유약 사이 혹은 소결이 불안정한 바닥 부분 등에 물이 스며서 전자레인지에서 그 입자가 진동합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변해서 수증기가 되고요. 내부에서 1800배의 부피가 팽창하겠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기물이 떡 하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제로 만든 기물이라서 쓸 수 없다라는 거는 많이 잘못된 거죠. 나는 소결이 불안정한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요라고 스스로 말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1250도로 무조건 뗐다고 해서 이 중간층을 잘 만들고 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 팽창 개수와 열 수축 개수가 있는데요. 소지와 유약이 열 팽창 개수가 다른 경우, 열 팽창 수축 개수 둘이 같은 말이에요. 앞뒤만 다르니까. 열 팽창 수축 개수가 둘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빅열 크랙이라고 해서 유약에 금이 갑니다. 유약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경우 그래요. 300토라는 소지에 백자용 투명류를 시우했을 때 많이들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거는 팽창 수축 개수의 차이 때문인데, 이렇게 해서 실금이 가 있는, 빅열이 가 있는 멋들어진 도자기는 쓰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깨질 수 있어요. 그건 물이 스미는 재질이니까 걔는. 마찬가지로 이제 석기질 같이 입자가 굵은 애들은 각각의 입자가 소결됐다고 하더라도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큰 이상은 없어요. 뭐가 또 있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유약 녹았으면 땡 아닌가요? 땡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1280도, 뭐 여기 상에서는 1230도겠네요. 유약이 다 녹고 나서 900도까지, 이 900도라는 온도는요, 유약이 딱딱해지는 온도예요. 유약이 거울처럼 딱딱해지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태, 고착화되는 상태입니다. 온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약이 녹은 시점부터 고착화가 되는 900도까지는 유약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그마처럼, 용암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움직일 여지가 있고 유동성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유약의 숙성, 안정화 구간은요, 유약을 투명으로 가게 하느냐, 매트로 가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구간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죠? 파도 끝이 없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얘는 무슨 말을 이렇게 뭐 생겨 듣도 못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투명 유약일 경우에는 냉각 시간을 짧게 주시는 게 좋고요. 매트 유약인 경우는 냉각 시간을 길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요. 매트 유약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 결정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무수 결정들이 생성되자마자 냉각이 돼버리는 것보다는요, 생성되고 나서 한참 있어서 서로 조직을 만들어서 엮이는 게 더 좋습니다.
어디에 좋냐 하면요. 커트러리 마킹이 덜 생겨요. 여러분 매트유라는 거 재료상에서 매트유라는 걸 구입하셔가지고 1250대 땡 하고 뗐는데 예쁘게 나왔어요. 뽀얗게 나왔는데 젓가락으로 싹 긁으니까 쇳자국이 확 나잖아요. 그걸 커트러리 마킹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은 냉각을 천천히 주는 겁니다. 물론 커트러리 마킹에 강한 유약 레시피가 따로 있기는 해요. 재료상에서 파는 매트유는 그 레시피를 만들진 않는 유약이 대부분이긴 한데 레시피가 조금 커트러리 마킹에 취약한 레시피라고 하더라도 소선곡선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이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투명 유약의 투명도가 떨어지고 발색이 떨어지고 뿌옇게 보이는 문제도 요걸 개선해서 소송 시간을 냉각 시간을 줄여주는 걸로 인해서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거 그냥 뭐 재료상에도 투명유라고 떼면은 이렇게 나오나 보다라고 그냥 쓰셨을 거예요. 소선곡선을 바꿔서 유약의 결과가 번조된 기물의 결과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 해보셨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유약, 똑같은 기물, 인매도 이렇게 떼는 것과 저렇게 떼는 것이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약을 투명 유약, 백유, 백매트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는 조금 이상한 개념이긴 해요. 예. 모든 유약은 투명 유약이 될 수도 있고 매트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어려워 보이는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요 그래프가 그 그래프예요. 자, 특정 유약이 있어요. 여기에 재료상에서 한 100매트 유약이 있다고 칩시다. 100매트 유약이 있는데 여기에 삼산화 알루미늄을 첨가하고요. 이산화 규소를 줄여주면요. 뭐 레시피를 안다는 전제 하에서 이산화 규소를 줄여주고요. 삼산화 알루미늄을 증가시키면 결정류가 투명유로 바뀝니다. 반대로 이 유약에서 물론 레시피를 알아야 전제했죠. 이산화 규소를 증가시키고요. 삼산화 알루미늄을 감소시키면 매트가 됩니다. 희한하죠? 투명 유약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을 만드는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규회석 결정이라고 해서 실리카가 만들어내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매트 유약이라고 해도 중성 실리카 결정을 만드는데 주 역할을 해주는 이산화규소가 줄어들고 중성 성분인 삼산화 알루미늄이 많아지면 투명유가 돼요.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가지고서도 바꿀 수가 있지만 반대로 소선 곡선을 가지고서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물론 두 가지를 다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런데 이 매트가 되는 조건, 삼산화 알루미늄 중성 성분이 줄어들고 산성 성분이 많아졌을 때 매트가 된다 그랬어요. 산성 성분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이 바깥 영역이 있습니다. 이 바깥 영역은 unfused, 불용융 상태라고 해요. 녹을 수 없는 상태. 열을 아무리 때려줘도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용융 상태로 되고요. 여기 클리어가 되는 투명 영역 바깥에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unfused하고 다르게 underfired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열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열을 더 주면 녹을 수 있어요. 여기는 underfired라고 하고 여기는 unfused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뭐 레시피를 바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거는 보통 이 문제죠. overfired. 배율이 적정한 이 상태에서 그냥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overfired가 됩니다. 바깥 영역은 과용융 상태죠. 과용융 상태. 과용융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게 유약 표면에 보글보글 기포가 생기는 거. 또 하나는 희끄무리한
얼룩이 생기는 거. 요거는 투명 유약인데 무수 결정이 석출된 거예요. 반대로 매트유 같은 경우는 오버파이어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매트가 사라져요. 그래서 투명한 상태로 변합니다. 결정이 없어져 버려요. 생성됐던 무수 결정이 녹아버립니다. 완전 용융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에서 좀 말이 길어졌네요. 어려운 개념이라서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 오버파이어들을 덜 녹은 상태라고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덜 녹았다고 저한테 보여준 게 놀랍게도 다 과용용 상태였습니다. 여태까지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900에서 상온까지 이거는 감암은 언제 여나요? 라는 질문에서 제가 답해드렸던 건데 600도 광화점이 끝나면 볼 수 있어요. 문 열어서 보면 돼요. 광화점이 끝나면 600도 이하에서는 열었을 때 유약의 색깔이나 유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기물을 꺼내시려고 내화장갑을 대시면 내화장갑이 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꼭 빼보시고 싶으시면 집게 같은 걸 이용해서 잘 들어가지고 내화판 위에 얹어 놓으세요. 그러면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내가 만든 기물이 떵 떠덩 떵 소리를 내면서 금이 척척척 가다가 떡 하고 깨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현상은 열 팽창 수축 개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물질이 있어요. 금속도 마찬가지고 금속 뭐 세라믹스 다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온도가 1000도일 때하고 100도일 때하고 부피가 다르다는 거예요.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습니다. 이 변화하는 개수의 차이. 어떤 애는 1부터 100까지 변할 거고요. 어떤 애는 1부터 50까지 변하는 것을 팽창 수축 개수의 차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러면은 뭐 다 용융이 끝난 애인데 왜 차이가 날까? 라는 거는 급격하게 식을 때 얘는 소결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표면만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안쪽은 그대로 뜨끈뜨끈해요. 근데 표면만 온도가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열팽창 수축 개수의 차이가 나겠죠. 바깥에는 줄어들었는데 안에는 못 줄어들고 계속 뜨끈뜨끈한 거야 못 줄어들고 있어요. 안쪽은 아직 부피가 100인데 바깥쪽은 1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거죠. 얘네 둘이 만나면 갈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 내가 정말 불같은 성정을 지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60도 이하에서 여시고요. 웬만하면 40도 이하에서 꺼내셔야 안전합니다. 열팽창 수축 개수는 정말 되게 억울해요. 다 만들어 놓고 몇 번씩 고생한 거를 그거 잠깐을 못 참아서 다 날려먹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은 가마 안에서의 일들이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요거는 최종적으로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알케미 시리즈하고 알케미스트에 입력해주는 소송값들을 한번 표로 적어봤어요. 하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벌 소송 레시피는 제가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하나는 흙을 굽는 레시피입니다. 흙을 굽는 레시피고요. 두 번째 레시피는 요 구간이 좀 짧게 되어 있죠. 요 구간이 짧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초벌 기모를 다시 굽는 소송 곡선이에요. 초벌된 걸 왜 구워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죠? 그거는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벌 기물이 이 소송 곡선으로 구워지는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900도까지 3시간에 걸쳐 승온 끝 요걸로 구워지기 때문에
탄화수소 화합물, 끓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시유하시면 정상적으로 시유가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2차 수분 생성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2차 수분도 너무 많이 생성돼서 반드시 초벌을 한 번씩 더 해주세요. 저는 여태까지 초벌 다시 안 하고 잘 썼는데요. 계속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세요. 왜냐하면은 내 기물이 후진 걸 모르는 거예요. 정상의 수치가 좀 낮은 거죠. 안타까운 분들이죠. 그거는 각자의 선택을 각자가 책임지시면 되니까 제가 강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초벌 기물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초벌을 한 번 더 이 프로그램으로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200도까지는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서 진행하고요. 이 이유는 수분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 팽창이 될 때 있는 파손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천천히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260도에서 560도까지 구간은 SiO2 성분, 이산화탄소 성분이 열 팽창과 열 변성을 하는 구간이고요. 천천히 3시간, 4시간 정도로 천천히 진행해 주시는 게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560도에서 700도, 140도밖에 안 되지만 3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해 주셔야 되고, 이때가 2차 수분이 생성되고 배출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760이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700도를 저는 700도에 구우라고 초보를 구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우 집게를 쓰시는 경우는 기물이 너무 잘 뽀개진다고 하셔서 760도라는 옵션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00도나 760도에서 1시간 홀드해서 혹시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유기물들을 완전히 싹 다 태워서 깨끗한 품질의 초벌 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위한 소송 프로그램이에요. 항상 구울 때 소송 프로그램을 짤 때요, 소송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소송 프로그램을 짜셔야 됩니다. 혹은 내가 부를 때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공대로 뗄 필요 있나요? 예쁘게 뗄 필요도 없고, 다 좋은 거 만들어야지 되니까 좋은 거 만들려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자, 재벌 소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벌 소송은 투명유와 매트유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 냉각 곡선 부분이 다릅니다. 200도까지 1시간, 요거는 이제 초벌 기물에 이제 유약 시유를 하고 나서 기물 안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1차 수분 배출 구간이에요. 문이 열려 있어야겠고요. 560도까지 규속이 열팽창하는 구간이 똑같이 초벌하고 똑같이 3에서 4 길게 잡혀 있는 이유는 유약의 주성분이 이산화탄소, 산성 성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만큼 많은 65% 정도의 비율로의 산성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빨리 진행하시면 유약이 터져서 박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1차 수분 배출 구간을 짧게 잡으시면 수증기가 나오면서 얘는 기물이 터지기도 해요. 기물이 터진다기보다는 유약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두 구간이 여전히 재벌 소송에서 생존 구간인 게 유약의 박피와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입니다. 문이 당연히 열려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560도에서 900도는 무슨 구간이요? 2차 수분 생성 구간.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바인더가 잔뜩 들어간 화장토, 물감, 브러쉬 유약을 쓴다고 하면 이 구간은 수정돼야 됩니다. 더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요, 이걸로. 큰 가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00도에서 1시간 홀드는 혹시나 타지 않은 탄화수소 화합물들을 마저 다 태우고
배출되지 못한 물들을 다 빼주기 위해서 필요한 구간이에요. 입구 없구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입구 없구가 차이가 좀 있고요. 1시간 홀드가 없이 바로 1100도에 진행했을 때는 좀 곤란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알케미 같은 가마에서도 1100도가 넘었는데 수분이 계속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큰 가마에선 더 심각하다는 거니까 요거는 반드시 지켜줄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00도에서 1100도 이제 소지가 소결되는 자기질화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소결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했고요. 2차 수분 배출을 끝내고 이제 1000도쯤에서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수분 배출이 완전히 돼가지고 여벌의 수분이 나오지 않으면 900도에서 딱 한 번에 닫으셔도 돼요. 한 번에 닫으셔도 되는데 안전하게 두 단계로 나눠서 이 1000도에서 닫는 걸로 하시는 게 아마 안전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문 닫을 시간을 내가 못 맞춘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앞에 있는 걸 다 길게 하세요. 네. 전기세를 좀 아끼려면 이 생존 구간을 좀 길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더 길게 해서 나쁠 건 없다고 했습니다. 좋은 점만 있죠. 전기는 생각보다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전기가 집중적으로 소모되는 구간은 고온 구간이에요. 1000도 이후. 그래서 1000도 이후가 제일 이제 많이 잡아먹죠. 어쨌든 이제 자기질화 구간에 충전을 충분히 시켜줬고요. 내가 만약에 기물을 널널하게 뗐다, 가마가 텅텅 비었다, 그런 경우는 이 구간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렬을 위한 발열체가 적어서 발열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열선에서 열을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재임을 널널하게 하고 빈 공간이 많은 경우는 이 구간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약이 녹는 구간을 1100도에서 1230도까지 유약이 녹는 구간 1시간 반에 걸쳐 승온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알케미 같은 경우는 이게 1시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알케미를 제외한 다른 가마들은 열이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새요. 소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량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1230도에서 10분 홀드. 그리고 투명류 재벌인 경우는 1230에서 900도까지 2시간에 걸쳐 냉각. 매트유인 경우는 900도까지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서 냉각. 이렇게 했을 때 결과물은 1250도와 60도 사이로 구워지게 되고요. 알케미인 경우는 10도 정도 더 높습니다. 좀 더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화학을 가르치더니 이제 또 뭐 이상한 걸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루빨리 미개에서 벗어나시고 전기 가마로 꿀 좀 빠십시오. 괜히 맨날 가마 망가뜨리고 이상하게 써가지고 후진 거 만들고 후진 거 만드느라 가마가 또 망가져. 근데 후진 거 만들어서 가마를 고칠 돈은 없어. 이거 하지 마시고 잘 떼셔가지고 좋은 김을 많이 만드시고 그걸로 가마 상태도 좋게 유지하시고 좋은 재료 사서 쓰시면 되잖아요. 참 변함없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